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앞서 이제 2017년도에 예측했던 것, 그리고 1년 지난 지금 시점에서 2017년 이제까지 어땠는지 살펴보는 영상 1부를 찍었고요. 2부에서 마찬가지로 수미부동산 김재경 회장님 모시고 2018년 남은 부동산 경기, 2019년까지 좀 어우러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미부동산의 김재경 부장입니다. 네, 자, 아까 우리 뭐 거의 만남 수준으로 별 얘기 다 했는데. 네, 저는 이렇게 길어지게 준비한 게 아니었었어요. 원래 사실은 1부는 그냥 가볍게 네. 우리 작년에 딱 이맘때 했었으니까 네. 추석 때 그때 했었던 거 한번 똑같은 자료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그때 했었던 얘기하면서 요즘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가볍게 좀 토크 좀 하고 짧게 끝내려고 했더니 완료된 거 보니까 한 50분 가까이. 네. 저희는 방송 특징이 있어요. 편집도 없어. 네, 아직 편집할 능력이 안 돼서. 네, 그렇게 네. 가서 야 이거 좀 생각보다 너무 길어졌다. 일단 뭐 2부는 좀 짧게 가자. 네, 뭐 최대한 생각했습니다. 재밌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을 담겼으면, 좀 알짜 얘기 내용들이 담겼으면 네. 좋겠습니다. 2018년도 결국 그러면 사람들 궁금해하는 건 그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전망도 그렇고 향후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내 집은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 내가 투자하면 괜찮은가, 그럼 산다면 어디를 사야 되느냐, 이런 거 하는데 이거 이번 2018년도 전망은 약간 좀 키워드 중심으로 제가 좀 준비했고 어디가 괜찮을 것 같은지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부동산 투자 세 가지만 기억하라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딱 여기 보면 어떤 거 같으세요? 지금 보시면 서울시 투기죠. 아파트 25년 제이네. 여기 부동산님은 이거 봤을 때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되는 양극화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되는 놈만 된다. 1번. 네. 그리고 아파트를 그려놨으니까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 좋은 동네다. 3번. 25년 이내란 얘기는 25년 이내 정도여야 재건축이 가능하고, 아닌데? 25년 이내.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짧게만 얘기해요. 이제 네. 앞으로 다음에 할 얘기들에서 약간 좀 설명하면서 나중에 다시 이 페이지 보게 될 건데 네. 이거는 일단 첫 번째 거 맞아요. 말했던 것처럼 가능하면 서울에서도 투기 지역 내로 들어와라. 물론 투기 지역 아파트 얘기했잖아요. 마용성 갭차이 신축 아파트 살려면 5, 6억대 그냥 들어가고 구축 아파트들도 살려고 하면 진짜 3, 4억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 살 돈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그러면 다른 데도 사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투기 지역. 그러고 두 번째가 아파트. 우리 솔직히 말해가지고 빌라 오피스텔 안 올라요. 아파트를 살아? 그렇죠. 아파트를 사라. 음. 아파트냐 아니냐 이거 되게 요즘 또 진짜 오피스텔을 많이 지어서 팔더라고요. 수익형이 끝난 시대가 좀 오래됐어요. 몇 년 됐어요. 수익형을 찾던 거는 사실 이전에 워낙 아파트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안 올라갈 때 그럴 때 그냥 은행에 넣어놓기 좀 뭐하고 그냥 사더라도 수익형을 사자 했을 때 찾던 건데 지금은 사실 그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월세 뭐 수익률 5%다 뭐 6%다 얘기해도 뭐 은행에 넣어놓은 것보다 낫다라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아파트 매가 뛴 게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가라. 네. 빌라 오피스텔 말고. 그리고 25년 차 이내는 재건축들. 지금 재건축들이 솔직히 답이 없어요. 지금 제초한 피한 재건축들은 미친 듯이 올랐는데 지금 제초안에 걸리는 애들은 현실적으로 뚫고 나가기가 좀 어려운 난항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이 만만치 않으니까 재건축 이슈가 없는 일반 아파트를 그쵸. 사라 얘기인가요? 꼭 신축만 찾을 필요는 없어요. 오래된 아파트도 올라가요. 그런데 오래된 아파트도 25년 차 이내는 이제 그냥 시세대로 사면 되는데 25년 차가 넘어갔다. 그러면 재건축에 대한 프리미엄이 이슈가 있어서 가격이 붙어있죠. 더 비싸니까. 왜냐면 실제 집값은 정상 집값은 뭐 예를 들어 10억이다. 그런데 재건축에 대한 프리미엄만 3억이 붙어 13억에 거래된다라고 하면 사실 재건축이 진행되면 그게 3억이라는 프리미엄의 가치가 있지만 재건축이 계속 10년간 지지부진한다라고 하면 이 3억이라는 돈은 사실 프리미엄을 먼저 주고 그쵸. 산 의미가 없다. 의미가 이 얘기네. 없으니까 네.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25년 이내를 사라라고 저는 이렇게 세 자, 가지 얘기합니다. 제 의견은 아니고 네. 김재규 소장님 맞습니다. 의견이고요. 자, 다시 정리하면 투기 지역을 사라. 그리고 빌라나 다세대 이런 거 보지 말고 오피스텔 보지 말고 살 거면 아파트를 사라. 아파트를 살 거면
재건축 이슈가 있는 아파트들은 재건축 프리미엄이 지금 매매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으니 재건축 이슈가 없는 지역에 그러니까 없는 아파트 25년 이내 왜냐하면 30년 차부터 재건축 되니까 그쵸. 예, 그렇게 된 아파트들 중심으로 봐라. 그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자, 2018년도 저는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2018년도 얘기들 되게 많아요. 사실 작년만 해도 정말 핫한 키워드는 공급 과잉 얘기였었어요. 그때 공급 과잉이라든지 뭐 사실 인구 감소 얘기도 한창 많았었고요. 인구 감소 되면 부동산 가격도 떨어질 것이다. 또 뭐 금리 인상 이슈 요즘은 되게 무덤덤해요. 오히려 그때 처음에 미국이 금리 인상 또 처음에 했을 때 부동산 가격 막 다 무너질 것처럼 얘기하더니 지금 미국 금리 인상 몇 번 해도 다들 그냥 뭐 별 반응도 없고 미국에서 금리 인상 처음에는 할 거다라는 얘기만 해도 그때 버냉키 위장님, 벤 버냉키 이때 얘기했을 때만 해도 처음에는 뭐 장난 아니게 막 언론을 때리고 그랬는데 요즘은 해도 했나 보다 이런 정도로 그때 지금 뭐 그렇게 전문가분들 얘기 들어보면 금리 올리기 힘들 거다. 경기나 이런 게 그렇죠. 올릴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전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안 나오는 건가? 네. 그렇게 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2018년도에는 오히려 그런 얘기들이 없어졌어요. 그때는 2018년도가 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다라고 하면서 2017년도 당시에는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작 올라가긴 올라갈 것 같은데 워낙 이제 다른 것들 핫키워드들이 이제 나옵니다. 저는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꼽았어요. 다주택자 규제, 양극화, 재건축 규제 이렇게 세 가지를 2018년도 부동산 키워드라고 생각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주택자 규제 이제 나왔는데요. 다주택자 규제했을 때 이제 양도세 중과 대출 규제, 종부세 강화, 이제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 축소 이렇게 했는데 저는 원래 이거 이번 PPT 자료를 갖다 먼저 준비했는데 때마침 바로 저번 주에 목요일에 9.13 대책. 그쵸 9.13 대책 나왔는데 딱 1번 빼고 다 해당되는 게 똑같이 나왔어요. 대출 규제 훨씬 대출 규제 포인트 빡세. 돼서 나왔고 종부세 강화 그리고 훨씬 이제 올리겠다 했고 임대사업자 혜택 확 칼질했죠. 그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더 줄여보고 있고 이거에 일단은 저번에 앞서 1부에서 잠깐 얘기하겠는데 본격적으로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9.13 대책 개인적으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이제 부동산 TV에다 한 거의 한 20몇 분 동안 열심히 떠들면서 평가 얘기를 했는데 유주택자가 집을 더 사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강력한 수요 억제 대책을 낸 거죠. 그러니까 도망갈 수 있는 가능성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를 내서 사면 조금 혜택이 있거나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서 사거나 등등 유주택자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방으로 다 막았기 때문에 집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주택자라고 하는 범위를 지금 교체 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포 살다가 일단 강남 아파트 먼저 사서 뭐 전세 끼든 대출 끼든 뭐 사놓고 있다가 이 집 팔고 넘어가야지 라고 생각했던 그런 수요층 같은 경우도 뭐 한시적 1세대 1주택에 대한 기준 자체도 되게 강화시키고 그러면서 뭐 세제, 금융 등등 포함해가지고 일단 집 갖고 있는 사람은 더 살 생각하지 마세요라는 시그널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려고 했다. 그래서 그렇게 수요 억제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 맹점이 있다. 왜냐하면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럼 내 집은 언제 살 수 있게 해줄 건데요 라고 하는 재고주택이 시장에 물건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이 사람들한테 주택을 어떻게 살 수 있게끔 분양받을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공급 부분이 공백이다. 9월 21일 날 대책 때 그걸 어느 정도 좀 그런 그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를 주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도 좀 달라질 거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네.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게 좀 있어요. 네. 일단은 가장 확실한 거는 일단은 정부의 일단 의견은 딱 확실해요. 말동천 일단 집이 있으면 더 이상 사지 말라가 저는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주택자들 규제 여기 딱 들어가는 거죠. 다주택자가 이제 더 이상 집 사지 말라. 너 이제 집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집을 사지 말라. 대출도 안 해줄 거고 이제 너 종부세도 더 내게 할 거고 이제 임대사업자 너 혜택도 기대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집 있으면 일단은 뭐든지 이제 정부한테 바라는 거 없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딱 선언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보는데 사실 방금 전에 이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일시적 1가구 2주택 3년에서 2년으로 줄었잖아요. 뭐 양도세 중과를 넣은 건 사실 그거였거든요. 2년 이제 2주택자 이상은 10%, 3주택자 이상은 20% 중과된 거 그걸로 생각하면서 했는데 9.13 대책도 그거 억지로 쑤셔 넣으면 양도세를 좀 더 강화한 것 중 하나일 수도 있겠네요. 그것도 보시면 이렇게 보고 대출 규제 하나씩 얘기하면 대출 이제 집이 있으면 조정 대상 지역에 이제 대출이 안 돼요. 집이 한 채라도 있으면 그렇게 되고 종부세 지금 사실 9.13 대책에서 저는 되게 참신하다고 생각했던 것 중 하나가 다주택자들 중과 얘기는 이미 이전부터 있었어요. 뭐 주택수로 저는 규제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일단은 전에 공론화 그때 뭐 했었잖아요. 그때 정부에서 그때 얘기 나왔었던 것 중 하나가 뭐 3주택자들 이상일 때 종부세를 더 강하게 하는 거 얘기가 있었는데 막상 이번에 발표 나온 거 보니까 단순히 주택수 3주택자도 있었지만 이번에 그 조정 대상 지역 내에 2주택자 네. 이건 좀 되게 참신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이거가 좀 개인적으로 좀 타이트하게 했었어야 됐다 생각해요.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이 아니라 투기 지역 내 2주택 아니면 더 축소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기 넓게 과열 지역 넓게 내 묶은 2주택. 거잖아요. 그렇죠. 전 그렇게 가야지 좀 압박을 좀 더 줄 수 있었는데 너무 넓게 해버렸다는 거는 좀 한 가지 진짜 집값을 잡는 우리가 정책 이반자라고 생각하고서 진짜 집값을 잡아버리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써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냐면 조정 대상 지역만 해도 너무 넓어요. 엄청 넓은데 여기 내에 있는 주택 두 채로 갖다가 이제 있으면 종부세 강화하겠다? 그러면 사실 앞서 저희 1부 때 얘기했었던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다주택자 규제하면 가치 없는 집 먼저 팔고 좀 더 핵심 지역으로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가거든요. 아예 핵심 지역만 타이트하게 규제를 하든가 아니면 하더라도 약간 좀 넓게 그러니까 투기 과열 지역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는 결국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더 심화시키면서 핵심 지역의 가격을 높일 위험이 있다.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조정 대상 지역 예를 들자면 뭐 요번에 조정 대상 지역이 어디가 됐어? 뭐 어디였지? 안양 동안 뭐 이런데 구리가 됐거든요. 구리에 있는 집 팔고 그거 판 돈 뭉쳐가지고 핵심 지역 하나를 이렇게 갈아타는 식으로 바뀔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얘기네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남양주도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잖아요. 네. 거기를 이제 예전에 샀었던 거는 투기 지역 이제 투기 지역도 그렇지만 투기 과열 지역만 돼도 규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거를 피해 가지고 매수를 했었었는데 지금 투기 지역 규제 이거 사실 이거 엄청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출 규제를 똑같이 다 막아버리고 이제 조정 대상 지역도 종부세도 강화시키고 심리적인 압박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 요거를 차라리 그냥 별로 이제 뭐 가치 없다 생각하면 처분해 버리는 요인이 더 심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얘를 좀 더 강화를 할 생각이 있었으면 투기 지역만 딱 단 한 채만 있어도 종부세 강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했었으면 오히려 좀 더 패닉이 있지 않았을까. 결국 우리가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생각하면 결국 저는 심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심리를 자극해야 되는데 오히려 파리 부동산 대책은 심리를 자극했었어요. 그때 당시 노무현 때 있었던 많은 대책들 물론 저번 1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의미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지만 다주택자 규제는 그리고 실제로 그랬었고 하지만 일시적으로 확 이 규제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사람들이 쫄았거든요.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집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분이 진짜 많았었고 매수하려는 사람들도 지금 사면 안 돼. 떨어질 거니까 좀 기다려야 돼. 이런 심리가 있었는데 지금 이거는 가지고 있으면 세금 좀 더 나오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오히려 좀 아이러니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막 위기론을 엄청 조정하면서 사람들한테 내 세금 엄청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거를 강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오히려 언론에서는 오히려 조중동 보수 언론들은 종부세 폭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보 언론들 한겨레 경향 이런 데서는 얘네들 막
오버하는 거다. 실제로는 세금 별로 많이 안 내는데 어떻게 생각해? 세금 많아요, 안 많아요? 본인 이거는 생각은? 실제로 부담할 사람들은 아무래도 부담되죠.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세금 많은 것. 근데 약간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를 통해서 도망갈 수 있고 이런 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없었어요. 그냥 앉아서 죽으세요라고 해서 다 두들겨 때렸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뭐 인별합산 이런 식으로 세대별 합산 위헌받고 하면서 바뀌었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규제의 강도는 어떤 당시가 좀 더 심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근데 그 당시에도 생각해보면 양도세 중과도 지금은 이제 10% 20%포인트 추가 세율이 적용되는 건데 당시에는 단일 세율로 맞아요. 60% 50%였거든요. 그냥 단순히 2주택자라고 세금 때리고 네. 3주택자라고 세금 때리고. 근데 그때는 또 웃겼던 게 뭐냐면 그 상황에서도 집값이 막 1년에 이렇게 몇십 %씩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50% 세금 내면 되지. 남은 게 예를 들어 1억 남았으면 5천만 원 세금 내고 5천만 원 손에 쥐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계속 올라갈 거라는 어떤 낙관론에 취해 있을 때는 세금이야 남으면 내는 거니까 안 남으면 안 낸다는 얘기 아니야 하면서 막 움직이기도 했어요. 당시에 보유세도 당시에도 어마어마하게 훨씬 더 많았고 아무튼 뭐 그거야 이제 낙관론에 취했을 때 있는 얘기고 뭐 그때에 비해서 지금의 규제가 어떤 부분에서는 더 센 것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더 느슨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유주택자의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 대책이 이 지금 나온 대책만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집에 대한 효용은 똑같은데 일종의 사이버머니 같이 사이버머니 올라갔다고 해서 내야 되는 세금이 지금 사실 요번에 저는 발표된 내용 중에 제일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이 올해 100만 원 세금 냈으면 아무리 집값이 올랐어도 내년에 150만 원 올해 150만 원 냈으면 그러니까 150%로 재산세 맞아요. 종부세 상한이 걸리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대비를 하면서 갈 수 있거나 이게 있는데 요번에 발표한 내용 중에 300%까지 늘린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집값이 미친 듯이 올라가면 집값이 오르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집값이 올라서 팔아야 내 돈이지 팔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또 팔 때 세금을 정부가 50% 60% 가져가면 팔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팔고 나서 그거 갖고 어디가 살 수가 없거나 뭔가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는 거니까 사실 똑같은 효용의 집 하나를 더 가져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둘 다 보유해야 된다는 건데 세금이 지금 발표한 내용에서는 150%가 아니라 300%로 늘린다고 했거든요. 올해 100만 원. 맞아요. 집값이 미친 듯이 올랐으면 뭐 다음에는 뭐 300만 원. 300만 원. 내년 그 이듬해는 900이 될 그렇죠. 수도 그렇게 있다는 될수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사실 공포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나온 대책이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1년에 재산세 종부세에서 뭐 100만 원, 120만 원 낸다고 하면 한 달에 10만 원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지금 400만 원 낸다라고 하면 한 달에 30만 원 택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700만 원, 800만 원 이런 수준으로 가면 한 달에 60만 원, 70만 원 정도를 보유세로 내면서 살아야 되는 건데 70만 원이 글쎄요. 5, 60만 원이 전 작은 돈도 아니고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보유세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게 저는 부담스럽다. 아마 부담스러운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야.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 근데 저는 되게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것도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포인트를 잘 잡았다 생각했던 것 중 하나가 상한선 300% 올리는 거 이거 진짜 패닉 정도로 갈 수 있는 되게 공포라니까요. 대단한 거거든요. 당장 내년 재산세 받아보면 근데 재산세를 말했던 이거 공포 심리를 되게 자극해야 되는데 정부가 요즘 공정가액 시장 비율 이거를 서서히 올리겠다 했잖아요. 2022년. 그것도 땡긴다 그랬는데요. 그걸 갖다가 저는 예를 들어서 아예 발표를 할 때 내년부터 바로 100%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해보면 당장 내가 얼마를 낸지 모르겠지만 엄청 많이 낼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팔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가 없다라는 근데 얘기죠. 증세는 엄청 독이에요. 정부가 지금 계속 세금 증세 카드를 꺼내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돌아올지는 또 이게 잘 시장에 개입해서 시장 분위기를 잘 선도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증세는 아무튼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산세를 올려도 확실히 팍 올려야지.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담배값도 한 번에 팍 올려버려야 사람들이 끊어버리는데 조금 올렸다가
또 조금 올렸다. 이러면 적응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 뭐야 끓는 물 속의 개구리 막 이런 것처럼 종부세 막상 지금 막 어떻게 나오지라고 하고 있었는데 이제 내년에 이제 종부세 나오잖아요. 6월달 이제 기준 잡아서 막상 나오고 보니까 많이 나오긴 하는데 생각보다 낼만해. 그런데 또 공정가액 시장 비율 5%또 그 다음 년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뭐 이렇게 되고 나면서 적응돼 버리면 사실 이게 물론 세금을 조세 저항 없이 많이 받는 게 목표면 그거는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충격을 주면서 집값을 잡는 게 목표면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진짜 투기 지역 내 단 한 채 가지고 있어도 이제 종부세 팍 때린다라고 하면 팔아야겠다. 당장 저희 같은 경우 딱 투자자 물론 정부 정책자들 봤을 땐 딱 쟤네들 투기꾼들 적폐인데 다주택자잖아요. 이제 뭐 대출도 땡겨서 하고 있고 이자 내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종부세 부담도 더 심해진다. 그러면 당연히 끌고 가는 데 있어서 부담 당연히 느끼죠. 왜 안 느끼겠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집이 몇 채인데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그것들 하나씩 가치 없는 것부터 팔게 되고 그렇게 해야지 좀 매도가 나오면서 호가도 좀 떨어지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약간 좀 더 강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네, 아마 저는 이제 이거 늘어나는 세금 부담 나오면 연세 있는 분들 물건들 쪽에서 물건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결국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생산 인구,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돈을 많이 버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줄이면서 그냥 세금 낼 거 내면서 좀 버티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노년에 이제 말 그대로 소득이 제한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부담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부담 느끼실 거예요. 네. 고 이제 네 번째 거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사실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시킨 건 딱 2018년도 딱 4월 되면서 단기 혜택을 싹 죽여버렸어요. 준공공으로 이제 해야지만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번에 9.13 대책 나오면서 저는 느낀 게 임대사업자를 장려하는 거를 얘네들이 생각이 없구나. 이게 근데 보면 신규 구입만 그쵸, 제한 걸리는 신규 거잖아요. 구입. 그러니까 사서 더 임대 놓는 사람들은 혜택 안 주니까 하지 마세요. 뭐 이런 뉘앙스잖아요. 그렇죠. 임대사업자를 갖다가 계속 장려할 거면 신규 구입이라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임대사업자가 되게 독이 든 사과라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이거를 임대사업자를 하면 정부를 도와주는 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결국 정부 목표가 뭐예요? 주거 안정이잖아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연 5%, 사실 연 5%도 아니죠. 우리가 전세 갱신할 때마다 하니까 2년마다 사실상 5% 올리게 되는데 이거가 기회비용이 저는 엄청 크다고 생각해요. 근데 8년만 그렇게 해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임대료 상승 제한 안 받잖아요. 이제 8년 근데 이게 핵심인 거죠. 사람들이 그거 하고 또 준공공 10년 하면 뭐 양도소득세 100% 면제, 농특세 물론 단일 20% 들어가지만 그것도 하고 하면서 그냥 뭐 전세금에 기회비용 잃어버리는 거야 뭐 그렇다 쳐도 10년 뒤 양도세 워낙 세니까 지금 그렇게 가자라고 하는데 저희는 다주택자이기도 하지만 임대사업자를 안 내요. 핵심은 그거예요. 10년 뒤는 알 수 없다. 중간에 매도 그쵸. 타이밍을 고려하려고 보시는 거네요. 왜냐면 사실 우리가 부동산을 매수하는 거는 진짜 뭐 사이버머니 얘기했던 것처럼 사이버머니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진짜 우리가 피크라고 생각하면 팔아야 되는데 팔 타이밍을 임대사업자 혜택 이거 뭐 묶여버려가지고 임대사업자 되면 지금 또 1,000만 원, 에이 그때 되면 그냥 1,000만 원 내버리고 팔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이거 3,000만 원 올리겠다는 올린다는 얘기도 있고 얘기도 더 나왔죠. 지금 뭐 혜택 종부세니 뭐 혜택 받으면 이제 철저하게 환수하겠다. 토해내야 돼. 그러고 뭐 가산세도 붙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사실 말처럼 쉽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중간에 깰 것도 생각하면 아예 하지 않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전세 올릴 때마다 기회비용도 하고. 저희는 전문가라고 해도 10년 뒤를 얘기하는 건 점쟁이에요. 우리가 금융이 터질 줄 알고서 그때 투자한 거 아니었잖아요. 10년 뒤가 어떻게 될지, 이제 10년 뒤면 정권도 또 한 번, 두 번은 바뀌죠? 그렇게 되고, 정권, 다음 정책도 모르고, 그 다음에 또 국내 이슈도 모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애초에 전망이라는 거는 현 시점에 있는 현재 정부 정책과 현재 있는 공급 상황, 그리고 현재 있는 이슈들,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1, 2년 선의 단기
전망을 하고 또 1, 2년 뒤가 되면 또 그때 현재 상황대 반영해서 또 전망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10년 뒤가 말하던 결국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양도 차익이 만약에 진짜 부동산 가격이 막 폭락했어요. 막 떨어져서 뭐 양도 손실 나면 애초에 양도세 낼 것도 없어요. 근데 뭔가 좀 약간 언밸런스해. 이제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손님들은 임대사업자 내고 사라고 하고 나는 안 내고 이거 좀 문제 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손님들이 임대사업자 낼까요 안 낼까요라고 하면 내지 말라고 기본적으로 얘기해요. 내봤자 별로 좋지 않을 거다라고 하고 그래도 내는 경우는 딱 그거. 애초에 임대사업자가 목적이 아니라 사는 게 목적인 임대사업자가 이제 도구 수단이 되는 경우 그렇게 해서 사는 경우 특히 그렇죠. 일반적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 대출 그런 식으로 안 동원하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어차피 길게 가잖아요. 사실 재개발 재건축은 멸실되면 또 이게 맞죠. 적용이 그렇죠. 달라요. 멸실되면 임대사업 의무 종료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 또 차이가 있긴 하죠.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대출을 위한 사실상 매수를 위한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약간 차이가 있는 걸로.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는 약간 좀 임대사업자 별로 그렇게 예전부터도 그렇게 좋지 않게 보고 오히려 임대사업자 남들 많이 내는 거 오히려 좋아했어요. 내면 물량이 희소해지니까 그만큼 시중에 물량이 막혀버리면 지금 다들 8년 아니면 10년 보면서 임대사업자 준공급 내잖아요. 그러면 7년 차 이렇게 되면 물량 품기가 극에 달할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때 차라리 제대로 제값에 팔고 그러고서 나중에 10년 되면 그 사람도 어떻게 생각해서 와 드디어 내가 꿈에도 그리던 10년이 왔어. 팔아야지 했는데 물량이 막 모이고. 쏟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어떻게 물론 모르죠. 10년 뒤에도 계속 올라갈 수도 있고 그거는 전 모른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너무 불확실성에다가 거는 거는 저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임대사업자를 안 하고 있었는데 근데 아예 대놓고 임대사업자 해도 너네는 혜택 없어. 지금 양도세, 지금 중과 배제도 안 해주고 종부세 배제도 합산 배제도 이제 유주택자 같은 경우 안 해준다라고 했잖아요. 뭐 임대사업자 하지 말란 얘기예요. 해도 의미가 없어요. 임대사업자 대출도 어떤 면으로 보면 임대사업자 대출 통해서 한 사람들은 임대는 확실하게 10년 동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5% 상한선 계속 지키면서 그러면 전세 안정적인 공급되고 이런 거가 있는데 이거가 이제 없어지면 과연 정부가 이거를 갖다 임대사업자 정책을 약간 좀 포기 쪽으로 가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렇게 들고 이제 5번째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제 축소. 저는 사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애초에 오래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한테 투기 수요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가 뭐 1, 2년 단타 치면서 뭐 몇 억 버는 사람들은 그건 투기지만 사실 예전부터 뭐 10년, 20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올랐어. 이거를 보호해주는 게 장기보유 특별공제인데 이미 파리 부동산 대책 때 한번 없었잖아요. 유주택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없어지고 1주택자에 한해서만 80%가 있었는데 이번에 대책 나온 게 이것도 2년 거주 안 했으면 80%안 해주고 최대 30%까지만 해주겠다. 즉 이번 규제의 핵심은 전 그렇게 생각해요. 살 집 아니면 사지 마라. 아무것도 혜택 안 줄 거니까 감안하고 살아. 살 거면 이렇게 저는 생각했거든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냥 다 쇼. 왜냐하면 말씀하신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면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15년 정도를 현장에서 부동산을 봤는데 뭐 좌파 정부다 우파 정부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요. 시장이 안 좋아지면 풀어야 되고 시장이 좋아지면 조여야 돼요. 지금 시장이 좋고 뜨겁고 하니까 조이는 거고 조이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액션을 취하는 거고 만약에 당장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경제 전쟁 무역 전쟁 해가지고 나라 개판되고 경제 아작나고 완전 상황돼서 나라 망할 것 같다라고 하면 또 풀어. 이게 정권의 색깔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 가면 또 푼다니까요. 지금 90년대에 있었던 엄청난 부동산 규제들 그 당시에는 아파트 분양가 규제가 하도 심해가지고 건설회사들이 대기업들이 아파트를 안 졌어요. 그때는 지금 분양가 이렇게 풀린 게 IMF 이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규제를 얼마나 풀었는데 시장이 맛이 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상황에 따른 문제인 거고 장기보유 혜택 축소 등등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시장이 안 좋아지면 또 언제든 다 풀 수 있는 뭐 사업자에 대한 부분이나 그래서 다 지금이니까 적용되는 거고 그때 가면 또 그때 가서 생각해야 될 뭐 이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고난의 행군을 세금 고난에 금리 인상하게 되면 그죠, 금리에 세금 대한 고난.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그래서 현금 들고 있어야 되는 이 안 좋은 이 규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현금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현금도 돈이 벌려야 있는 건데 돈도 안 벌리고 미치겠네. 그러니까 진짜 이거 참 걱정이에요, 사실. 그래서 여기 준비했었던 내용은 그거였었거든요. 다주택자 규제를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타이밍이 9.13 부동산 대책 나오면서 또 이게 또 중복되는 게 있다 보니까 9.13 대책도 같이 얘기하면서 결국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큰 흐름이고 이걸 갖다 계속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그쵸. 갈 거다. 저는 이거 좀 말했던 것처럼 다음에 또 규제 나오면 더 강하게 이 다른 부분을 방법으로도 더 조이는 거죠. 그쵸. 예. 이거가 더는 점점 더 지금 정부의 추세 흐름이 다주택자는 계속 억제할 거다. 결국은 수요를 억제하면서 집 더 사지 마세요라는 시그널을 압력 강하게 주면서 들고 있는 사람 물건들도 못 버티시겠으면 팔던가. 맞아요. 그게 포인트죠. 토해내면서 물건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압박인 거네요. 예. 자, 양극화. 우리가 2017년도 거를 일부에서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결론적으로 많이 올랐다라고 했는데 얼마나 올랐냐라는 거 사실 이제 좀 볼게요. 저는 되게 유의미한 자료라고 봐요. 당시 노원구가 많이 핫했어요. 왜냐면 재건축이 많이 뛰었거든요. 재건축이 뛰면 노원구가 이제 재건축되는 아파트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노원구가 괜찮다 하면서 투자 수요들이 많이 몰렸는데 그때 딱 규제가 팍 들어간 거예요. 저는 노원구 건 거는 딱 그거 같아. 강서, 양천구, 영등포구, 노원구 다 뭐냐면 재건축 아파트 많은 데거든요. 그러니까 노원구는 재건축 할 때들 많이 있으니까 아파트 쪽으로 가격 움직일 것 같다 해서 선제적으로 막는다고 막은 것 같은데 괜히 억울하지. 그래서 노원구 사람도 실제로 이런 얘기 했어요. 만나가 얘기하다 보니까 아니 뭐 강남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마용성만 해도 재미 벌써 한 1년 정도 2017년 내내 재미 많이 봤잖아요. 보다가 규제가 떨어졌는데 자기는 이제 재미 보려고 하고 있는데 규제를 딱 서울 핵심 지역들이랑 똑같이 규제를 해버리니까 그냥 팍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노원구가 막 그때 많이 죽었었고 노도강 얘기하잖아요. 간격 상승률 0.15, 0.47, 도봉보다 다 놀랐네. 은평구 0.05, 막 이런 식으로 서울 외곽 지역대 상승률이 되게 극단적으로 떨어졌고 중심 지역대 많이 올라갔고 지금 동대문구 가격 격차 얘기했잖아요. 동대문구만 해도 0.74. 이게 되다 보니까 송동구랑 동대문구 즉 중심지로 가면 갈수록 가격대는 더 뛰고 외곽 지역 갈수록 이제 그 파급력이 약해지면서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 중심지역 양극화 이게 딱 눈에 띄는 데이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미 이때도 지방 같은 경우는 이미 마이너스로 하락했어요. 지금도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지금도 안 좋고 이미 네. 그때부터 네. 막 서울 막 폭등할 때 지방은 이미 마이너스였고 지금도 꾸준히 마이너스. 딱 제가 2017년도 때 얘기했었던 것처럼 양극화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고 이거는 제가 한번 자료를 새로 또 이제 준비해 봤어요. 바로 저번 달 자료죠. 2018년도 8월 달 거. 이렇게 했는데 이건 좀 재밌게 약간 좀 데이터가 나왔어요. 오히려 서울 중심 지역이 미친 듯이 뛰었잖아요. 소위 말해 갭매우기 들어가면서 서울 지역도 노원구 이제 상위 10개구 봤을 때 노원구 도봉구 엄청 낮았잖아요. 노원구 도봉구 이제 상위 10% 이제 10개구 안에 상승률이 들어가는 거죠. 뭐 강남은 여전히 강남이고. 그러니까 상승장에서의 어떤 가격 선도 지역은 핵심 지역이 먼저고 그다음에 그쵸. 이제 한 7, 8개월 지나고 나서 봤더니 후행하는 장들 중에서도 뭐 그 월별 상승률에서는 상위 탑 클래스 올라가는 데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서울 전체가 미친 듯이 뛴 거야. 그러면서 서울이 올라가고.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얘기했던 강서구 오히려 바로 위에 거 보면 네. 상승률이 딱 1월 달만 해도 그렇게까지 아니었는데 지금 또 많이 올라가고 있고 지금 이번에 투기 지역 새롭게 묶인 데들 표시돼 있잖아요. 동작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이렇게도 많이 상승했죠. 지금 오히려 살짝 8월 달 거는 살짝 좀 꺾였어요. 몇 달 전 거 보면 많이 올랐어요. 사실 누적 상승률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누적 상승률 보면
아마 올해 어디가 얼만큼 많이 올랐나가 좀 정리가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주로 많이 오르는 데가 아까 말씀하신 강남 4구, 마용성에, 그다음에 뭐 영등포, 동작,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이런 지역들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뭐 양천. 네. 예. 그래서 상승률 말던 누적 상승률을 보면 전체적으로 어디가 이제 집중되어 있는지 알고 이제 딱 월별로 보면 현재가 그러면 어디로 이게 퍼져 나가느냐 이거 보는 건데 지금 또 외곽 지역으로도 서울 외곽 지역도 좀 올라가고 있고 또 재밌는 게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뛰었었거든요. 1월부터 3월까지 지금 연차 한 20년 차 되는 애들이 무섭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갭매우기 하는 거예요. 그 그렇죠. 지역 안에서도 새 아파트가 가격이 이만큼 끌어줬더니 옛날에 쟤랑 나랑 2억 차이밖에 안 나는데 지금 5, 6억 벌어졌네? 쫓아가자 하면서 다시 또 1, 2억 쫓아가는 그런 모양 된 것 같아요. 지금 성동구를 예를 들면 성동구 신축 아파트 뭐 옥수파크힐스라든가 센트라스가 막 가격 미친 듯이 올렸다가 지금 20년 차 되던 아파트들 한진 아파트, 행당동 한진 아파트, 대리 아파트 이런 데들이 지금 저희는 실제로 필드에 있잖아요. 한 달 사이에 가격 미친 듯이 올랐어요. 거의 지금 30평대가 이제 벌써 9억이에요. 진짜 얘기했던 것처럼 10억 클럽 일부에서 이거 뭐 너무 다 들어간다 했는데 진짜 이제 구축 아파트도 10억 넘는 건 이제 시간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집값 미친 거죠. 오래된 아파트도 이제 10억 이렇게 돼버리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큰 돈이었는데. 10억이 참 뭐 신축 아파트 20평대면 벌써 10억, 11억 이게 넘어가고 이렇게 가는 게 지금 추세거든요. 지금 구축 아파트들이 좀 막 따라가고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 얘기를 한 게 무엇이냐 얘기했던 결국 핵심은 중심 지역이 먼저 올라간다. 제가 첫 번째 키워드 얘기했던 건 여기서 얘기하면서 이제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재건축 규제 이제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 재건축 전매 제한, 안전진단 강화. 사실 재건축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10년 동안은 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규제 안 될 거다. 재건축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정권 누가 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말하기 좀 이거 위험한. 위험한이 아니라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르지 뭐. 일단은 얘기 나오는 나는 이전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쫓겨날지도 몰랐어. 물론 그렇죠. 난 몰라. 하긴 상황을 네. 모르는 거니까 네. 그때가 또 나오겠죠. 네. 근데 아무래도 아직 그럼 현재까지로만 볼게요. 현재 분위기로는 사실 민주당이 더 될 거라는 얘기가 우세하거든요. 네. 지방선거 결과도 사실상 민주당 압승. 그렇게까지 저는 강남 쪽도 그렇게 민주당 될 거라 생각 못했거든요. 특히 뭐 용산이라든지.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은 민주당 정권이 다음 연임한다고 보면 이 규제의 기조를 가져갈 거기 때문에 그쵸. 재건축에 지금 쏠려 있는 이 규제들이 계속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이 못 갈 거다. 제가 그냥 이거는 뭐 그걸 반대하는 의견은 아니고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이익이 있어야지 환수하는 거잖아요. 올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하나 통보된 아파트가 37개 전국 정도 되고 서울에 11개 정도 되는데 강남 4구 제외하고 나머지 재건축들은 재건축 부담금 1,000만 원이야 다. 지방은 없어 빵. 심지어는 사실 재건축 부담금 관련해서는 이 옛날에 통보받은 사례가 있어요. 어디 있냐면 렉스 아파트 이촌동 레미안 이촌 첼리투스 재건축 부담금 통보했어요. 빵원. 없어. 하락장에서 재건축을 하니까 그렇죠. 예, 사업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거기도 1대1 재건축. 그러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없는 지역도 있었고 요즘 그러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현장마다 좀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전매 제한은 시장이 안 좋아지면 투기과열지구 해제하잖아요. 그럼 또 다 사고 팔 수 있어.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아지면 10년 안에 가는 중간에 투기과열지구 해제되잖아요. 그럼 전매 제한 없는 거예요. 안전진단 강화는 근데 요번에 여의도 광장 아파트는 안전진단 떨어졌어요. 맞아요. 근데 요번에 방배동 사무아파트는 통과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건 진짜 낡은 애들은 또 통과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또 저런 기준들은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뭐 태클을 거는 건 아니고 태클을 거는 건 아니고 그런 면수들이 많이 10년 안에 있다. 뭐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요즘 하다 보니 얘기 나왔던 것처럼 렉스 아파트 얘기했잖아요. 네. 그것처럼
요즘 붐이 좀 1대1 재건축 얘기 많이 나와요. 네. 왜냐면 이거 차익 벌어 나와봤자 비용을 많이 차익 늘리겠다. 내 돈 가지고 한다는데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전매 제한 사실 말했던 것처럼 이거는 좀 되게 위험한 건데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 해제될 정도면 사실 해제되면 돼요. 네. 그 정도 되려면 부동산 가격 이제 서울 끝장난 다음에 시장 많이 이렇게 되면. 위축되면 제가 보니까 한 6년 걸렸거든요. 2002년에 투기과열지구 처음 지정돼서 2008년 가서 강남 4구 제외하고는 해제가 됐고요. 전텀에는 그 다음에 강남 4구는 2012년에 이제 딱 규제 시작하고 10년 만에 걸렸거든요. 10년 만에 강남 4구는 해제됐거든요. 만약에 똑같이 10년 걸린다고 생각하면 2016년에 첫 규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2026년에 풀리는 거고 한 6년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렇지 2002년에서 2008, 6년 기준 놓고 보면 2022년 예, 그때 지금 2018년이니까 앞으로 4년 남았네. 아유. 이거 뭐 근데 한숨 나오는 건 맞아요. 이게 전매 제한 조합 설립되자마자 등기지까지 전매 제한 걸리는데 이거 풀리는 것도 사실 경기가 안 좋아지면 풀어버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죠. 그때 가서는 또 못 파는 거야. 그렇죠. 시장 상황에 시장이 따라서 안 좋으니까 또 못 팔아. 맞아요. 그리고 안전진단도 사실 계속 40년 늘리겠다 말만 나오고는 있긴 한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지금 다음 정권 얘기 나왔었던 것도 사실 그거였거든요. 현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아무래도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님 공약이 뭐예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철저 환수해서 강북에다 뿌려버리겠다 라는 게 공약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막말로 진짜 다음 정권도 박원순 서울시장님 대통령 돼버리면 재건축은 진짜 10년 동안 답이 없다라는 얘기가 그렇게 나와버리는 거거든요. 아무튼 재건축 시장은 암울하다라고 보신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보신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사실 이것도 위헌 소송 기각나고 다들 그때 재개발 많이 샀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재건축들 이것 때문에 제가 얘기했었던 거 25년 차 이내 아파트를 사라 얘기했었던 게 이것 때문에. 그렇죠. 아까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25년 차 이내에는 재건축 프리미엄이 안 붙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프리미엄이 없이 살 수 있다. 물론 알 수 없어요. 얘기하셨던 건 당장 지금도 재건축 아직 조합 설립 안 난 아파트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음마라든가 가격이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계속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이게 진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올라간다라고 해도 이런 리스크들을 굳이 안고서 갈 필요가 있는가 라는 거죠. 리스크 없는 데를 가는 게 재건축 투자하지 말랍니다. 네. 재개발로 오세요. 네. 이게 아니면 아파트를 사도 25년 차 이내로 네.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 왔네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네. 우리 벌써 한 40분은 얘기했는데 다시 부동산 투자 세 가지만 기억하자. 다시 한번 보면 가능하면 서울시 투기지역, 서울시 투기지역 못 들어와도 아니면 서울시라도 들어와서 아파트를 사시고 저희는 그거 확실해요. 말도 뭐 오피스텔이나 빌라 예를 들어 빌라를 하더라도 재개발 지역 아닌 빌라는 잘 안 거네요. 많이 안 오르거든요. 성동구 아파트 뭐 5억 올랐다라고 할 동안 빌라 얼마 올랐나 보면 1억도 안 올랐어요. 아파트를 사셔야 된다라는 것들. 그리고 팔 때도 쉽지가 않아요. 빌라가. 그리고 재건축 얘기하면서 가능하면 25년 차 이내 재건축 프리미엄이 없는 거 말했던 것처럼 재건축 사실 몰라요. 재건축 많이 올라가서 투자 성공하실 수도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무조건 안 된다. 3일 여러분 뭐 쪽파칩니다. 이렇게는 얘기 못하지만 리스크가 없는 쪽으로 움직이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아파트를 산다면 서울시 투기지역 가능하면 아파트 25년 이내 만약에 그 외쪽을 탄다면 재개발로 하면서 투자한다면 실패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위한 세 가지 말씀하신 정리하면 빨간색 불 들어와 있는 투기죠. 사람들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몰린 이 지역에 보고 기왕이면 아파트를 보고 기왕이면 재건축 프리미엄이 안 붙어 있는 25년 차 이내의 기존 아파트들을 보시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적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두 번째 시간의 핵심은 막 대책에 대한 얘기도 하고 많이 했는데
이번 이제 9.13 대책도 나오고 2.1 대책도 나올 거고 이제 연말 지나고 내년 될 것 같은데, 자,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작년에는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가격이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해주셨고, 네. 그 내용에 따라서 뭐 결과적으로 살펴보니까 말한 대로 거의 됐다라는 부분을 오늘 아까 체크를 해봤는데, 자, 말 잘해야 돼. 네. 내년에 또 만약에 추석 때 이걸 찍으면 이게 빼도 박도 못하고 남아있거든. 그 증거입니다, 증거. 남아있거든. 이제 진짜 틀렸네. 전망 제대로 하느냐, 맞았네. 아니면 말만 많은 애가 그렇지. 되느냐. 예. 자, 이건 지금 사실 전망을 한 게 아니라 보실 거면 이런 내용을 보세요를 얘기했지 네. 예측을 한 건 아니거든. 아, 이거 핵심을 찌르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 나는 그래서 아까 얘기할 때도 2018년 예측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했는데 예측 얘기는 없어. 아, 그랬네요. 그렇잖아. 어떻게? 그러면 저는 결국 이거를 일부를 그대로 찍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네. 2017년도 얘기랑 사실 저는 동일하게 생각하고 맞물려 있어요. 있다. 변화된 게 없어. 그렇죠. 왜냐면 그때 얘기했던 거 결국 다주택자 규제는 양극화를 불러온다. 저는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방 가격들은 앞으로 좀 암울하고 당분간 경기도도 지역별 편차가 되게 심한데 극단적으로 저는 갈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번에 9.13 대책 조정 대상 지역을 갖다 크게 유지하는 건 전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규제를 할 건 진짜 투기 지역만 타이트하게 하던가 투기 과열 지구를 갖다가 규제를 한다든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조정 대상 지구가 찾아보시면 엄청 많거든요. 얘네들을 똑같은 규제를 해버리면 얘네들을 오히려 여기 내에서도 양극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정 대상 지구 예를 들어서 뭐 좀 어디 경기도 어딘가에 있었던 거 집을 팔고서 이 팔면 어디다 쓰냐고요. 돈이 은행에 넣어봤자 계속 금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어디 비트코인에 투자할 거예요? 아니면 뭐 펀드에다 넣을 거예요? 뭐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 결국 사람들이 저는 심리가 되게 중요하다 보는데 서울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인식이 꺾이지 않는 이상은 그럼 그 돈 가지고서 이거 팔고서 확실한 한 채 서울 지역 그리고 중심 지역으로 가고 특히 지금은 이 양극화가 계속 심해지는 것 중 하나가 지방 사람들이 상경에서 투자할 때 핵심 지역들로 몰려오다 보니까 결국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초양극화가 더 심해진다. 전국에 있는 돈이 사실 올라오는 거잖아요. 초양극화가 더 심해지면 여기 빨간 애들이 더 빨갛게 오르면서 그렇죠.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다. 그렇죠. 상승에 베팅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저희는 결론적으로 그럼 부동산 가격 향후 2018년도 나머지 하반기 혹은 이제 2019년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보면 올라가던 애들이 비싼 애들이 더 비싸지고 지금 약간 좀 긴가민가 하는 애들은 더 애매해지고 더 찬바람 날 그렇죠. 수도 있다. 뭐 저희가 뭐 경기도 어디가 뭐 더 폭락한다는 얘기까지는 말을 못하겠지만 사실 공급 대책도 결국은 그거예요. 서울은 빈택지가 없어요. 공급을 못해요. 그러니까 얘기 나오는 게 경기권에만 공급 30만 호 얘기 나오잖아요. 안 그래도 경기도도 지금 일부 지역들은 미분양 나고 지금 장난 아닌데 여기에다 공급을 더 30만 호씩이나 더 쏟아낸다? 경기도에는 사실 좀 재앙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돼서 그쪽이 좀 주춤하면 오히려 더 중심 지역들로 더 오히려 투자 쏠림 이렇게 하면서 더 올라갈 것이다. 아무 데나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도 핵심 입지들이 올라갈 것으로 본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급 대책이 주요한 지역의 공급 대책을 만들 수가 없다 물리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019년도까지도 일단은 양극화 지금 이런 어떤 규제에 대한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은 올해 있었던 어떤 이런 행태의 반복일 것이다. 뭐 수요 억제책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수요 억제책이 이제 영향을 미쳐서 오히려 이제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 똘똘한 채로 더 이쪽을 심화가 될 심화해요. 것이다. 오히려 저는 다주택자 규제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수요가 분산돼 있잖아요. 지방으로도. 네. 그렇게 하면 각자 뭐 지방 사람은 지방 본인 아는 데들을 많이 투자를 해요. 예를 들어 저희가 뭐 재개발 지역도 서울 전역 넓게 하는데 뭐 동대문구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동대문구에 있는 재개발 지역 매수하려고 많이 오고요.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갑자기 전혀 엉뚱한 노원구에 있는 상기뉴타운 투자하세요 라고 해도 노원구는 좀 이러면서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방 사람들도 지방 잘 아는 데들 집 살려고 하지 그렇게까지 상경하면서 오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더 문제예요. 지방 사람들이 오면 일단은 상경했어요. 뭔가 투자해야 돼. 왔는데 집값들 봐서 그냥 이거 내 바운더리 내에 살 수 있는 돈 된다 사고 내려가요.
딱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요가 일정 부분 확대된 부분이 있는 게 이게 이제 지방에 집 살려고 하는 부분들, 돈 들고 있는 이런 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양극화의 영향이다. 지방은 떨어지고 서울은 오르니까 지방에 있는 집을 포기하고 그쵸. 서울에 한 채를 사야겠다고 가는데 강남은 너무 비싸니까 못 사겠고 들어갔던 마용성이나 그 언저리라도 사야겠다라고 해서 결정하고 하는 수요들이 당분간은 좀 더 만들어질 거다. 네. 그러면서 이 지금 빨간색으로 붙어 있는 지역의 인기 지역들의 어떤 수요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 같다. 그러면서 더 양극화가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서 이 사람들은 투자를 할 때 가격을 잘 몰라요. 오히려 시세를 알면 알수록 투자를 못해요. 그런 것 좀 있어요. 내가 여기 불과 몇 달 전, 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 가격이 아닌데 안 돼. 지방에 올라온 사람들 시세를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냥 와서 그냥 사고 산다라는 게 포인트고 그렇죠. 우리도 부산에 해운대 뭐 얼마다라고 하면 내가 한 달 전 가격인지 어떻게 모르지. 맞아요. 예, 그냥 가서 산다. 지금 사야 될 타이밍이다 하면 그냥 비싸도 사는 거죠. 이게 진짜 사실 문제예요. 문제라면. 그러니까 이 시세를 모르는 사람들이 저희가 부동산 하는 사람들도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그걸 부분이 있어요. 사주니까 거래가 그럼 더 되면서 비싸져요. 시세가 올라지는 거네. 그러니까 네. 이게 사람 동호수도 안 좋은 이거 얼마에 거래했어? 그럼 나는 더 받을 수 있겠네. 소문 진짜 빨리 퍼지거든요. 요즘 또 커뮤니티가 요새는 장난이 워낙 아니라서. 많이들 정보가 오픈돼 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했던 것처럼 중심 지역 더 올라간다 라는 얘기가 지나가서 이제 이렇게 되면 진짜 2019년도 추석 때 또 와야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됐는데 오늘 하신 말씀대로 갈지, 잘 몰라. 그런 식으로 결정될지 내년에 또 다시 한번 네. 뭐 기회 되면 말씀 나눠보도록 네,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 부동산 성공 투자의 미래, 투자의 미래 투미부동산 김재경 소장님 모시고 부동산 얘기 좀 이모저모 많이 말씀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잠깐 홍보 해주세요. 네. 저희도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이제 부동산 TV 이제 전 되는 게 목표. 네.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저희 투미 TV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다양한 저희 방송 112 TV라든가 케이블 방송하면서 올렸던 내용들 좀 알차게 재개발 지역도 있고 각종 이슈들에 대한 것들도 있고요. 인터넷 이제 네이버에 투미 부동산 검색하면 저희 카페도 있는데 다양한 물건들이 있으니까 찾아오시면 좋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TV는 좀 뉴스 위주에다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식상한 패턴일 수도 있지만 현장에 있는 얘기들이 많이 담겨있는 방송일 테니까요. 투미 TV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